갓 내린 핸드드립 커피의 아로마가 침실에서 풍겨나오는 부드러운 불가리 향수와 경쟁하듯 고급스러운 펜트하우스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다. 이서연과 박지훈의 아침은 언제나 로맨틱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시작되었다. 황금빛 서울의 아침. 햇살이 천장까지 닿는 통유리 창을 뚫고 들어와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과 넓은 거실을 채운 디자이너 가구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정갈하며 값비싸 보였다. 아이보리색 실크 파자마 차림의 서연이 포세린 컵에 담긴 진한 블랙 커피를 천천히 젓고 있었다. 32세의 그녀는 성공의 화신 그 자체였다. 다국적 IT 기업의 최고 운영 책임자 CEO로서 이 모든 호화로움의 진정한 설계자는 바로 그녀였다. 벽에 걸린 유명 작가의 추상화부터 최첨단 스마트홈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이 아파트의 모든 것은 그녀의 피나는 노력과 명석한 두뇌의 결실이었다. 자기야, 제냐에서 산 내 남색 넥타이 봤어? 드레스룸 안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오른쪽 세 번째 서랍에 당신 정장 옆에 준비해뒀어. 잠시 후 몸에 완벽하게 맞는 회색 아르마니 정장을 차려입은 지훈이 나타났다. 35세의 지훈은 누구든 녹일 수 있는 매력을 지녔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고 눈빛은 부드러웠으며 말투는 늘 카리스마가 넘쳤다. 그는 꽤 이름 있는 투자 회사의 투자 매니저였다. 비록 가계에 대한 그의 기여는 서연에 비하면 미미했지만 서연은 단 한 번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녀에게 사랑은 통장 잔고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당신은 정말 내 구세주야. 지훈이 서연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커피잔을 들었다. 당신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아마 엉뚱한 넥타이를 메고 일본에 갔겠지. 서연이 장난기 어린 말투로 응수하며 그의 옷깃을 매만져 주었다. 준비는 다 됐어? 여권, 비행기표, 발표 자료 전부. 네, 이사님. 전부 가방 안에 안전하게 있습니다. 지훈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이번이 이번 달 마지막 출장이라고 약속할게. 이 큰 프로젝트만 승인되면 긴 휴가를 낼 거야. 우리 둘이서만 몰디브에 갈 수 있어. 서연은 가슴속에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녀가 사랑하는 지훈이었다. 바쁜 와중에도 늘 그녀를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남자. 그녀는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믿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지훈은 늘 그녀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가득한 하루를 보낸 뒤 기댈 수 있는 안식처였다. 거기서 몸조심하고 호텔 도착하면 바로 연락해. 서연이 현관까지 그를 배웅하며 당부했다. 지훈은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서연을 힘껏 껴안았다. 분명 매 순간 당신이 그리울 거야. 그는 서연의 입술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진심 어리고 사랑이 가득 담긴 키스였다. 서연도 그를 마주 안으며 너무나 익숙한 그의 남성적인 향수 냄새를 들이마셨다. 나도 보고 싶을 거야. 프레젠테이션 잘하고 와. 창문 너머로 서연은 지훈이 대기하고 있던 제네시스 G90에 올라타는 것을 지켜보았다. 차가 아침의 분주한 교통체증 속으로 사라지기 전 그는 한 번 더 손을 흔들었다. 서연은 미소를 머금은 채 한숨을 내쉬었다. 일주일은 길게 느껴지겠지만 이 모든 것은 그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단단히 붙들고 있던 행복의 환상이 이미 가장자리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안으로 들어섰다. 이틀이 빠르게 흘렀고 서연은 일에 몰두했다. 마라톤 회의, 분기 데이터 분석, 그리고 주의를 요하는 수십 통의 이메일이 시간을 날아가게 만들었다. 지훈과의 소통은 평소처럼 이어졌지만 그녀가 애써 무시하려 했던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아침과 밤 인사는 여전히 왔지만 그 사이의 대화는 눈에 띄게 짧아졌다. 그날 오후 서울의 마천루가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책상 위 휴대폰이 진동하며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음을 알렸다. 서연아, 나 기억나? 유진이야.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김유진. 아득한 과거의 메아리 같은 이름이었다. 유진은 대학 동기였고 몇몇 조별 과제에서 같은 조였지만 결코 가까운 친구는 아니었다. 서연은 그녀를 상냥하지만 미소 뒤에 항상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아이로 기억했다. 서연을 바라볼 때마다 그 눈빛에는 감탄과 이제 와서야 깨달았지만 질투가 섞인 묘한 기색이 있었다. 졸업 후 그들은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답장을 입력했다. 그럼 유진아, 당연히 기억하지? 잘 지내? 웬일이야? 답장은 거의 즉시 왔다. 잘 지내. SNS 보니까 너 엄청 성공했더라.
축하해. 그냥 안부 인사하고 싶었어.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끼리 조촐하게 동창회라도 할까? 서연은 옅게 미소 지었다. 어색하게 느껴지는 의례적인 말이었다. 동창회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예의상 친절하게 답했다. 고마워. 너도 잘 지내지? 좋아. 나중에 다들 시간 괜찮을 때 한번 조율해보자. 그 후 더 이상 답장은 없었다. 서연은 어깨를 으쓱하고 다시 일에 집중했다. 하지만 그 짧은 메시지는 이상한 불안감의 흔적을 남겼다. 거의 10년의 침묵 끝에 유진은 왜 갑자기 나타난 걸까? 그리고 왜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을까? 그날 밤 텅 빈 느낌이 드는 넓은 침대에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던 서연은 문득 무언가를 떠올렸다. 약 일주일 전 지훈이 샤워를 하는 동안 협탁에 놓인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은 무심코 힐끗 보았고 화면에 김유진이라는 이름이 뜨는 것을 봤다. 그때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지훈에게는 동료나 고객이 많았으니까. 어쩌면 유진도 그중 하나일 거라고. 그녀는 남편을 의심하거나 그의 휴대폰을 확인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신뢰는 그들 결혼의 기반이었다. 이제 와서 보니 지훈의 휴대폰에 떴던 유진의 이름과 오늘 그녀에게 직접 온 메시지, 이 두 사건은 이상한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다. 둘 사이에 연관이 있는 걸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나쁜 생각을 떨쳐내려댔었다. 자신이 너무 피곤하고 예민해졌다고 자책했다. 어쩌면 유진은 정말로 옛 친구와 다시 연락하고 싶었을 뿐일지도 모른다. 지훈에게 연락한 것도 같은 이유일 수 있다. 이상할 것 하나 없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자기, 자, 보고 싶다. 10분 뒤 답장이 왔다. 아니, 방금 고객사랑 저녁 미팅 끝났어. 나도 보고 싶어. 얼른 자. 거긴 벌써 밤 깊었겠다. 사랑해. 서연은 그 메시지를 읽으며 평소에 느끼던 따뜻함을 느끼려 했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왠지 모르게 그 말들이 감정 없이 읽어내리는 대본처럼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불을 끄고 억지로 잠을 청했다. 과거로부터의 의심의 속삭임이 귓가에 희미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셋째 날과 넷째 날, 위화감은 더욱 뚜렷해졌다. 그들의 소통 패턴은 급격히 변했다. 평소 같으면 그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하루에 한 번은 꼭 전화했을 지훈이 이제는 문자 메시지에만 의존했다. 이유는 항상 같았다. 끝없는 회의, 프로젝트 현장에 좋지 않은 신호, 혹은 너무 피곤해서 말할 힘이 없다는 것. 서연은 일본의 점심시간에 맞춰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화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첫 번째 전화는 받지 않았다. 두 번째 전화는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5분 뒤 문자가 왔다. 미안, 자기.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중이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지훈의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다. 서연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복잡한 심경으로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어쩌면 지훈이 일본에서 맡은 프로젝트가 그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야 할 만큼 정말로 거대한 것일지도 모른다. 지훈은 야심 있는 사람이었고 이번 계약은 그의 경력에 큰 도약이 될 수 있었다. 전문가로서 서연은 고강도 업무의 압박을 이해해야 마땅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애썼다. 휴대폰 갤러리를 열어 작년 유럽 여행 사진들을 보았다. 에펠탑 앞에서 자신을 끌어안고 활짝 웃고 있는 지훈. 그의 눈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사진 속의 남자는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였다. 그런 사람이 순식간에 변할 리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여성적인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지훈에게서 오는 모든 메시지는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졌다. 더 이상 개인적인 애칭도 평소에 넘쳐나던 하트 이모티콘도 없었다. 모든 것이 그녀가 그리워하는 아내가 아닌 직장 동료에게 보내는 격식적인 답장 같았다. 다섯째 날, 서연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긴장감 넘치는 이사회 회의를 막 끝낸 그녀는 작은 위로라도 받고 싶은 마음에 다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신호가 갔다. 그녀는 약간 안도했다. 여보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배경에는 시끄러운 소음이 섞여 있었다. 마치 길거리의 인파와 희미한 음악 소리 같았다. 지훈 씨, 전화 받아서 다행이다. 어디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서연이 물었다. 자기. 지훈의 목소리는 약간 놀란 듯 긴장되어 있었다. 방금 클라이언트랑 저녁 식사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야. 클라이언트?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거기 지금 밤 11시 다 되어가지 않아? 유럽에서 온 클라이언트라. 오늘 밤에나 시간이 된다고 해서. 비즈니스가 다 그렇지. 뭐, 알잖아. 지훈이 빠르게 대답했다.
그때 그의 근처에서 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희미하지만 청아한 소리였다. 자기야, 일단 끊을게. 다른 분들한테 실례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사랑해. 뚝. 서연이 대답할 틈도 없이 전화는 끊어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전화기는 여전히 귀에 붙어 있었다. 그 여자의 웃음소리. 왜 저렇게 익숙하게 들릴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나쁜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애썼다. 지훈의 여자 동료이거나 클라이언트의 아내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지훈의 목소리에 서린 초조함, 서둘러 전화를 끊는 방식, 그리고 지난 며칠간 쌓여온 작은 거짓말들이 하나의 끔찍한 패턴을 형성하고 있었다. 서연은 속이 메스꺼워졌다. 퇴근길. 고급 세단 안의 공기가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창문을 열어 서울의 밤바람이 얼굴을 스치게 하며 머릿속을 가득 메운 의심의 안개를 날려버리길 바랐다. 하지만 안개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짙어져 숨통을 조여왔고 지독하게 차가웠다. 금요일 밤, 서연은 지친 몸과 마음으로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이번 주는 한 달처럼 길게 느껴졌다. 오늘 밤은 지훈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휴식이 필요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주문하고 미뤄뒀던 넷플릭스 시리즈를 볼 생각이었다.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밤. 샤워를 마치고 편안한 루즈핏 티셔츠로 갈아입은 그녀는 손에 레드와인 한 잔을 들고 푹신한 소파에 앉았다. 평소에는 평온을 주던 아파트의 정적이 오늘따라 귀를 찢을 듯 시끄럽게 느껴졌다. 배달 앱을 열 생각으로 휴대폰을 들었지만 손가락은 습관처럼 먼저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흥미 없이 피드를 내리며 친구들의 휴가 사진, 업무 관련 게시물, 재미없는 밈들을 훑어보았다. 그때 화면 상단에 익숙한 프로필 사진이 담긴 알록달록한 원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김유진. 그 원을 누르기 전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다. 거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삶을 굳이 엿볼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일주일 내내 그녀를 괴롭혔던 불길한 예감이 이성을 이겼다. 클릭. 첫 번째 스토리는 고층 빌딩의 바에서 도쿄의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한 칵테일 사진이었다. 캡션은 토쿄 나이츠였다. 서연은 다음 스토리로 넘겼다. 유진이 카메라를 향해 승리에 찬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올리는 부메랑 영상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다시 넘겼다. 세 번째 스토리. 그것이 그녀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로맨틱하고 은은한 조명 아래 촬영된 영상이었다. 배경은 여전히 숨막히게 아름다운 도쿄의 야경이었다. 프레임 중앙에는 한 남자가 카메라를 등지고 서 있었다. 그 실루엣이 너무나 익숙했다. 머리 스타일, 다부진 체격 등을 감싼 값비싼 정장. 남자는 한쪽 무릎을 꿇고 있었다. 카메라는 이내 작은 상자에서 나오는 빛의 얼굴이 환하게 비친 한 여자를 비추었다. 유진의 얼굴이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그렁거렸고 한 손으로는 놀라움과 행복에 벌어진 입을 가리고 있었다. 남자는 유진의 약지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리고 남자가 일어서서 유진을 껴안았다. 바로 그때 그가 살짝 옆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충분했다. 남편의 옆모습을 알아보기에 충분했다. 작년 결혼기념일 선물로 그녀가 사준 한정판 태그 호이어, 시계가 그의 손목에서 빛나는 것을 보기에 충분했다. 영상에는 로맨틱한 노래가 깔려 있었고 반짝이는 큰 글씨로 마무리되었다. 그가 청혼했다. 일본에서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 그리고 하트 이모티콘. 휴대폰이 서연의 손에서 미끄러져 두꺼운 카펫 위로 소리 없이 떨어졌다. 다른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심하게 흔들리며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다. 마치 피처럼 짙은 붉은색이 그녀의 실크 파자마를 더럽혔다. 숨이 목구멍에서 턱 막혔다. 넓은 공간이 갑자기 좁아지는 듯했고 벽이 그녀를 짓누르기 위해 다가오는 것 같았다. 아래층 거리의 소음은 갑자기 사라지고 귀에는 날카로운 이명만이 맴돌았다. 출장.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클라이언트와의 저녁 미팅. 그 모든 거짓말들이 이제 망가진 카세트 테이프처럼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고통이 가슴을 너무 세게 쳐서 숨을 들이쉬려다 기침이 터져 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가장 잔인한 수준의 배신이었다. 지우는 바람을 피운 것뿐만 아니라 서연의 오랜 동창인 다른 여자와 새로운 삶을 꾸리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이 제공한 돈과 편의를 이용해서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온 세상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서연이 보도록 소셜미디어에 과시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선전포고이자 의도적인 모욕이었다. 서연은 옷에 묻은 와인 얼룩을 내려다보았다. 붉은색. 마치 지금 그녀의 혈관 속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한 분노 같았다. 고통과 슬픔을 남김없이 불태우고 그 자리를 다른 무언가로 대체하고 있었다. 차갑고 단단하며 지독하게 명료한 무언가. 몇 분 동안 서연은 그저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눈물도 비명도 없었다. 아파트 안에는 죽음 같은 정적만이, 그리고 그녀 안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초기 충격이 지나가고 그 뒤에는 완전한 폐허만이 남았다. 산산조각 난 마음의 잔해 위로 새로운 요새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분노와 강철로 만들어진 요새. 그녀는 로봇처럼 뻣뻣한 동작으로 소파에서 일어섰다. 옷의 얼룩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 한 잔을 따르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손이 심하게 떨려 유리잔 속 얼음이 요란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아파트의 유일한 소음이었다. 그녀는 그 물을 단숨에 들이켰고 차가운 물줄기가 마른 목을 타고 흐르며 생각을 정리하려는 듯했다. 거실로 돌아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이제는 단단해진 손가락으로 유진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다시 열었다. 스스로를 고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 그 프러포즈 영상을 보고 또 보았다. 화면을 녹화하여 증거로 저장했다. 일본에서의 유진의 모든 스토리를 캡처했다. 이제 모든 사소한 디테일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다. 그녀가 선물한 시계,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 그녀는 그것이 항상 자신이 대금을 지불했던 지훈 명의의 가족 카드로 구매되었을 것이라 확신했다. 로맨틱한 저녁 식사, 고급 호텔, 모든 것이 그녀의 땀으로 지불되었다. 그 땀은 이제 그녀의 등 뒤에 이토록 잔인하게 칼을 꽂은 남자를 위해 쏟은 것이었다. 고통은 여전히 존재했고 산처럼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하지만 그 고통 위로 차가운 분노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배신당한 사랑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짓밟힌 자존심에 관한 문제였다. 너무나 순진하게 믿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관한 문제였다. 지훈과 유진은 그녀의 마음을 부순 것뿐만 아니라 아예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그들은 그녀를 바보로 마음껏 빨아먹고 버릴 수 있는 돈줄로 여겼다. 그들은 단단히 착각했다. 이 게임을 시작한 것은 그들일지 모르지만 끝내는 것은 서연이 될 것이다. 그녀는 소리치거나 울기 위해 지훈에게 전화하지 않을 것이다. 유진에게 따지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을 것이다. 그건 너무 쉬운 방법이다. 그건 그들의 도발에 그녀가 넘어갔다는 만족감을 줄 뿐이다. 그녀는 그들에게 훨씬 더 끔찍한 것을 선사할 것이다. 침묵. 죽음과도 같은 침묵. 서연은 등을 꼿꼿이 세우고 소파에 다시 앉았다. 평소 따뜻하고 친절했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차갑고 무표정한 가면으로 변했다. 눈은 도시의 야경을 담은 창문을 공허하게 응시했지만 머릿속은 빛의 속도로 회전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돈으로 약혼을 즐기며 일본에 있다. 세상의 꼭대기에서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돌아와서 그녀가 일으킬지도 모르는 드라마에 직면하기 전까지 그들의 승리를 축하할 일주일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 영상을 본 이후 첫 미소였다. 하지만 이 미소는 눈가에 닿지 않았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치밀한 계산이 깔린 미소였다. 그들이 가짜 행복 속에서 남은 밤을 즐기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하지만 내일 아침 도쿄에 해가 뜰 때 그들의 천국은 지옥으로 변할 것이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것을 되찾는데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무력하고 굴욕적이며 버려지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똑똑히 느끼게 해줄 것이다. 무서운 평정심으로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며 인터넷 뱅킹 사이트, 은행 긴급 연락처 목록, 그리고 친구가 예전에 추천해 주었던 이혼 전문 변호사의 이메일을 열었다. 폭풍이 도착했다. 하지만 이 폭풍은 시끄럽지 않았다. 이 폭풍은 조용한 폭풍이었고 바로 그 때문에 훨씬 더 파괴적일 것이었다. 복수 작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서연은 그날 밤 잠들지 않았다. 눈물이나 신세 한탄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평소 온기와 지성을 발산하던 그녀의 눈은 이제 수수용 메스처럼 차가운 빛으로 번뜩였다. 슬픔을 정밀한 복수기계의 연료로 바꾸며 모든 단계를 계획하는데 밤을 지새웠다. 새벽 5시 서울이 아직 어둠의 잔재에 쌓여 있을 때 서연은 이미 서재의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 옆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블랙 커피 한 잔이 그녀의 냉랭한 기운 속 유일한 온기였다. 화면에는 인터넷 뱅킹, 은행 비상 연락망, 그리고 지훈과 연결된 모든 자산과 금융편이
시설 목록을 직접 만든 스프레드시트 등 여러 탭이 동시에 열려 있었다. 첫 번째 단계, 신용카드. 지훈은 3개의 다른 은행에서 발급된 3장의 가족카드를 가지고 있었다. 모두 서연의 주 계좌에 속해 있었다. 매달 불평 없이 전액을 결제한 것은 그녀였고 그것을 아내로서의 책임의 일부로 여겼다. 참으로 어리석었다. 서연은 전화를 들어 첫 번째 은행의 24시간 콜센터에 전화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지극히 전문적이었으며 내면을 뒤흔드는 감정의 동요를 조금도 드러내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플래티넘 주카드 소지자 이서연입니다. 카드 번호는 그녀는 또렷하게 말했다. 박지훈 씨 이름으로 등록된 모든 가족 카드의 분실 및 잠재적 도용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상담원은 절차에 따라 몇 가지 확인 질문을 했고 서연은 막힘없이 대답했다. 네, 이서연 고객님. 박지훈님 명의의 가족 카드는 영구적으로 정지 처리되었습니다. 더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네. 서연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제 주카드의 한도도 50만 원으로 낮추고 싶습니다. 지금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요. 확인하겠습니다, 고객님. 기존 5천만 원 한도에서 50만 원으로요? 상담원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묻어났다. 잘못 듣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처리해 주세요. 첫 번째 통화가 끝나자마자 그녀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은행으로 이어갔다. 절차는 정확히 똑같았다. 20분도 채 안 되어 그녀는 지훈의 수억 원에 달하는 구매력을 완전히 소멸시켰다. 그의 지갑에 있던 플래티넘 카드들을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 두 번째 단계, 공동계좌. 이 계좌는 주로 생활비 지출에 사용되었지만 자금의 90%를 채우는 것은 항상 서연이었다. 그녀는 모바일 뱅킹 앱에 접속해 지난달 월급의 일부인 약 500만 원의 잔액을 확인했다. 몇 번의 클릭으로 그녀는 그 계좌의 모든 원화를 지훈이 전혀 모르는 그녀의 다른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공동계좌의 잔액은 이제 완벽한 숫자, 0원을 가리켰다. 세 번째 단계, 기타 편의시설. 그녀는 자신의 법인 패키지의 일부로 등록된 지훈의 후불 요금제 휴대폰 번호를 기억해냈다. 회사의 인사부에 짧은 이메일을 보내 해당 번호를 가족 패키지에서 제외하고 일반 선불 요금제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번호의 충전 금액이 아마 몇천 원밖에 남지 않았을 것을 알았다. 국제통화는 엄청나게 비싸질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나자 서연은 의자에 등을 기댔다. 동쪽 지평선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며 하늘을 주황빛으로 물들였다. 그녀는 화면의 스프레드시트를 바라보았다. 한 줄 한 줄 완료라는 붉은 글씨로 표시했다. 그녀와 지훈을 연결하던 금융의 끈. 사랑과 신뢰로 짜왔던 그 끈을 그녀는 소리 없이, 드라마 없이, 경고 없이 완전히 끊어버렸다. 도쿄에서 지훈은 아마 새로운 약혼녀 옆에서 막 잠을 깨며 세상의 왕이 된 기분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왕국이 아침 커피 한 잔을 즐기기도 전에 이미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도쿄의 토요일 오후는 활기가 넘쳤다. 고급 호텔방에서 게으른 아침을 보낸 후 지훈과 유진은 도쿄 최고의 쇼핑가인 긴자에서 쇼핑을 하며 약혼을 축하하기로 했다. 손가락에서 반짝이는 새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유진은 지훈의 팔짱을 애교스럽게 꼈다. 그녀는 인생 최대의 복권에 당첨된 기분이었다. 자기야, 저 백 봐봐. 유진이 부티크 쇼윈도에 있는 크림색 샤넬 핸드백을 가리켰다. 너무 예쁘다. 나한테 잘 어울리겠지? 행복감에 취해 있던 지훈은 활짝 웃었다. 내 예비 아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들어가자. 호화로운 향기가 가득한 부티크 안에서 그들은 왕족처럼 대접받았다. 유진은 가방을 들어보고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원화로 환산하면 경차 한 대 값이었지만 지훈은 겁먹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유진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의 일부였다. 그녀에게 세상을 안겨줄 수 있는 성공한 남자. 이걸로 할게요. 지훈이 점원에게 거만하게 말했다. 계산대 앞에서 그는 연극적인 동작으로 지갑에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플래티넘 카드를 꺼냈다. 이것이 그의 주력 카드였다. 서연이 항상 완납해주던 무제한 한도의 카드. 점원은 정중하게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긁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다시 긁었다. 정중하던 그녀의 얼굴에 약간의 당혹감이 서렸다. 죄송합니다, 손님. 그녀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다. 카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가 거절되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살짝 옅어졌다. 아, 아마 국제망 장애일 겁니다. 이 카드로 해보세요. 그는 비자 인피니트 카드를 건넸다. 결과는 같았다. 거절.
차가운 땀이 지훈의 관자놀이를 적시기 시작했다. 그는 세 번째 카드, 마스터카드, 월드 엘리트를 시도했다. 거절. 환하게 빛나던 유진의 얼굴이 이제 시무룩해졌다. 부티크 안에 다른 손님 몇몇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힐끗거리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극도로 어색해졌다. 분명 은행 측 시스템 오류일 겁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높아졌다. 그는 유진과 직원들 앞에서 체면을 지키려 했었다. 괜찮아. 나중에 다시 오면 되지. 일단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 그들은 창피한 마음으로 부티크를 나섰다. 유진은 짜증이 난 채 지훈보다 몇 걸음 앞서 걸었다. 어떻게 모든 카드가 다 거절될 수 있어? 진짜 이상하네. 그녀가 투덜거렸다. 아마 일시적인 장애일 거라고 했잖아. 자기야.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하며 달랬다. 걱정하지 마. 점심 먹고 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장애가 아니었다. 세 개의 다른 은행에서 발급된 세 장의 카드가 동시에 거절되다니. 그건 불가능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막지 않는 한.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즉시 떨쳐버렸다. 서연이 알 리가 없고 설령 알았다고 해도 이렇게 빠르고 단호하게 행동할 리가 없다. 그가 아는 서연은 그에게 전화해서 울고불고 설명을 요구할 여자지. 이런 조용한 공격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지훈의 불길한 예감은 사실로 드러났다. 지갑에 남은 엔화 현금으로 겨우 지불한 좀 더 소박한 식당에서의 점심 식사 후 그는 여러 국제 ATM에서 돈을 인출하려 시도했다. 결과는 무의였다. 모든 기계는 동일한 메시지를 표시했다. 거래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 문의하십시오. 이제 공황 상태가 그의 모든 신경계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현금은 빠르게 바닥나고 있었다. 오늘 밤 그들은 유진에게 약속했던 낭만적인 경험을 위해 하코네의 고급 료칸 전통 일본식 여관으로 옮길 예정이었다. 신용카드 없이는 그 계획은 그저 허상일 뿐이었다. 하지만 훨씬 더 큰 문제가 호텔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침울한 얼굴로 파크 하얏트 도쿄로 돌아왔다. 계획은 체크아웃하고 하코네로 떠나기 전에 로비에 셔틀을 맡기는 것이었다. 리셉션 데스크에서 악몽은 절정에 달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훈 고객님. 오늘 체크아웃 하시겠습니까? 리셉셔니스트가 전문적인 미소로 인사했다. 네, 계산서 준비해주세요. 지훈이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리셉셔니스트는 컴퓨터에 몇 번 타이핑을 했다. 네, 고객님. 객실 서비스와 미니바를 포함하여 3박 총요금은 45만 엔입니다. 지훈은 침을 삼켰다.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그는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유일한 카드, 공동계좌의 체크카드를 내밀었다. 서연이 그 계좌만큼은 건드리지 않았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잔액이 부족합니다. 리셉셔니스트가 카드를 긁은 후 차분하게 말했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옆에 서 있던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잔액이 부족하다니 무슨 말이야. 그거 공동 계좌잖아. 유진이 쏘아붙였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서연은 그의 신용카드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계좌를 텅 비워버린 것이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호텔 매니저가 불려왔다. 매우 정중하지만 단호한 중년의 일본인 남자였다. 지훈이 유효한 다른 결제 수단을 제시하지 못하자 매니저의 태도는 돌변했다. 그의 미소는 사라지고 차가운 비즈니스적인 시선으로 바뀌었다. 박지훈 고객님,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만 호텔 정책상이 요금을 지불하시기 전까지는 떠나실 수 없습니다. 매니저가 완벽한 영어로 말했다. 처리할 겁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지훈이 소리쳤다. 창피함이 분노와 뒤섞였다. 물론입니다. 매니저가 대답했다. 보증으로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고객님과 동행분의 여권을 보관해야겠습니다. 로비에 있는 전화를 사용해서 은행이나 가족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지훈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들은 돈도 작동하는 카드도 없이 이제는 여권까지 없이 갇혀버렸다. 일본에서의 꿈 같은 낭만적인 휴가는 공식적으로 지옥으로 변했다. 호텔 직원들과 지나다니는 다른 손님들의 차가운 시선 아래 지훈은 자신이 한없이 작고 무력해지는 것을 느꼈다. 감옥처럼 느껴지는 호텔 로비의 고급 소파에 앉아 지훈은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다. 유진은 맞은편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유진이 침묵을 깨며 비난했다. 네가 다 알아서 했다며.
네 아내는 모를 거라고 했잖아. 지금 꼴 좀 봐. 우리 거지처럼 갇혔잖아. 조용히 해, 유진아. 생각 좀 하자.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꾸했다. 그는 유일하게 남은 희망인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서연에게 연락해야 했다. 그녀를 설득하거나 애원하거나 심지어 협박이라도 해야 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다. 서연의 번호로 건 첫 번째 전화. 연결음이 2번 울리더니 전화가 끊겼다. 거절당했다. 지훈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거절. 서울의 펜트하우스에서 서연은 휴대폰 화면에서 깜빡이는 지훈의 이름을 보았다. 그녀는 몇 초간 무표정하게 그것을 응시하다가 빨간색 버튼을 눌렀다. 2번째, 부재중 전화 알림이 뜨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는 방해금지 모드를 활성화하고 휴대폰을 뒤집어 책상 위에 내려놓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책을 계속 읽었다. 점점 더 절박해진 지우는 문자로 전환했다. 손가락이 미친 듯이 타자를 쳤다. 자기야, 카드에 문제 생겼어. 혹시 은행 근처야? 서연아, 이거 심각해. 내 카드 전부 막혔어. 호텔비 결제도 못해. 네가 화난 거 알아.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하지만 제발 카드 먼저 풀어줘. 부탁이야. 이서연, 전화 좀 받아. 중요한 일이야. 애처럼 굴지 마. 알았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제발, 서연아. 나랑 유진이 여기 갇혔어. 돈도 없고 여권도 뺏겼어. 제발, 서연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할게. 메시지들은 전송되었지만 확인 표시는 하나뿐이었다. 서연은 읽지도 않았다. 지훈이 계속해서 전화로 구걸하는 모습을 보자 유진의 사랑은 완전히 증발해버렸다. 그 자리는 혐오감으로 대체되었다. 그녀가 숭배했던 남자, 호화로운 삶으로 가는 티켓이라고 생각했던 남자는 알고 보니 돈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기생충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게 내 계획이야? 유진이 비웃었다. 내 아내한테 애원하는 거? 난 네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대단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냥 엄마한테 용돈 카드 뺏긴 애송이였네. 닥쳐, 김유진. 지훈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된 줄 알아? 너도 이 모든 걸 즐겼잖아. 인스타그램에 자랑해서 이 사단을 만든 게 누구인데? 그들의 언쟁은 몇몇 호텔 투숙객의 주의를 끌었다. 경비원 한 명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다가왔다. 싸움은 잦아들었지만 그 자리에는 불타는 증오만이 남았다. 이제 막 며칠 된 그들의 로맨스는 차가운 호텔 로비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이틀이 흘렀다. 지옥 같은 이틀이었다. 그들은 방에서 체크아웃해야 했고 호텔 로비나 신주쿠 주변을 목적 없이 배회하며 시간을 보냈다. 밤이 되면 감시하는 직원들 아래서 불편한 소파에서 잠을 자기 위해 호텔로 돌아왔다. 남은 현금으로 편의점에서 빵을 사 먹으며 버텼다. 마침내 절망의 끝에서 지우는 유일하게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냈다. 가장 굴욕적인 해결책. 그 반지 팔아야겠어. 그가 유진의 눈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한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너 미쳤어? 우리 약혼 반지잖아. 그럼 어떡할 건데? 지훈이 좌절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호텔비 내고 돌아갈 비행기표 사려면 돈이 필요해. 다른 방법이라도 있어? 유진은 침묵했다. 분노의 눈물이 눈가에 고였다. 그녀는 거친 동작으로 손가락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빼서 지훈의 무릎 위로 던졌다. 팔아버려. 이제 상관 안 해. 그들은 신주쿠의 어느 좁은 골목에서 작은 전당포를 찾았다. 늙은 주인 남자는 불빛 아래서 반지를 살피더니 계산기에 숫자를 몇 개 두드렸다. 그가 일본어로 가격을 말하고는 종이에 적어주었다. 구매가의 5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다. 지훈이 협상을 시도했지만 주인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는 돈을 받았다. 그들의 사랑의 상징을 판 돈은 호텔 요금의 대부분을 지불하고 여권을 되찾기에 충분했다. 나머지는 자카르타로 돌아가는 가장 저렴한 비행기표를 사는 데 사용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한 번 경유하는 새벽 비행편의 저가 항공사였다. 귀국길은 침묵의 고문이었다.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다. 유진은 창가에 앉아 지훈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지훈은 앞 좌석 등받이를 멍하니 응시했다. 머릿속은 혼돈으로 가득했다. 호화로움, 낭만, 승리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수치심, 두려움, 그리고 쓰디쓴 후회만이 남았다. 마침내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을 때 지훈은 한 줄기 희망을 느꼈다. 적어도 서울에서는 집에 돌아갈 수 있다. 서연의 분노를 마주하고 용서를 빌고
어떻게든 이 난장판을 수습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아직 그들의 펜트하우스가 있다. 그것이 그의 안전망이었다. 그 안전망조차 서연에 의해 찢겨버려졌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다. 진짜 충격은 이제 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과 유진이 도쿄에서 악몽을 시작하는 동안 서연은 서울에서 해방의 과정을 시작했다. 토요일 아침 지훈의 모든 금융 접근권을 차단한 후 그녀는 1초도 낭비하지 않았다. 단호한 손길로 그녀는 골동품과 예술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고급 포장이사 업체인 프레스티지 무버스에 연락했다. 그들을 선택한 것은 호화로움 때문이 아니라 전설적인 효율성과 신속함 때문이었다. 오늘 전체 포장 및 이전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서연이 전화로 말했다. 목적지는 프리미엄 보관시설입니다. 비용이 아니라 속도가 우선입니다. 2시간 후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6명의 팀이 그녀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손에 태블릿을 든 서연은 마치 전쟁터의 장군처럼 그들을 지휘했다. 그녀는 이미 상세한 디지털 목록을 만들어 자신의 물건을 보관, 판매, 남겨두기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 두었다. 보관 카테고리는 그들이 아닌 그녀 자신을 정의하는 물건들이었다. 톰포드 정장부터 이브닝 드레스까지 그녀의 모든 의류 컬렉션, 고전 문학과 비즈니스 서적으로 가득 찬 책장들, 서재에 전시된 그녀가 받은 상패들, 발리와 제주도 갤러리에서 구입한 그림들, 그녀의 감정적, 재정적 투자물들, 모든 물건은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라벨이 붙은 상자에 담겼다. 남겨두기 카테고리는 아파트에 남은 지훈의 흔적이었다. 그의 옷장 내용물 전체, 과도하게 많은 운동화 컬렉션, 그가 자주 과시하던 명품 시계들,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 서연의 돈으로 산 것이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가치 없는 쓰레기처럼 느껴졌다. 거대한 게이밍 의자와 함께 있는 최신 플레이스테이션 콘솔, 욕실에 질비하게 늘어선 남성용 향수병들. 서연은 그것들을 만지지도 않았다. 그저 그 물건들을 가리키며 이사팀장에게 말했다. 이 구역에 있는 모든 것은 그냥 두세요. 작업자들은 신속하고 조용하게 움직였다. 테이프 뜯는 소리, 포장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가 아파트의 정적을 채웠다. 서연은 방을 오가며 세심한 눈길로 과정을 감독했다. 그녀는 주침실을 지나갔다. 한때 그들의 사랑의 증인이었던 슈퍼킹 사이즈 침대는 이제 시트와 이불이 모두 벗겨져 차갑고 낯설게 보였다. 그녀는 슬픔을 느끼지 않았다. 오직 안도감만을 느꼈다. 마치 삶에서 악성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기분이었다. 오후가 되자 아파트의 대부분은 텅 비었다. 큰 가구들과 지훈의 물건들만 남았다. 넓은 거실은 이제 모든 발걸음에 울림이 있었다.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를 비추었다. 해체되고 있는 한 삶의 파편들이었다. 그 집은 더 이상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텅 빈 껍데기로 변해 있었다. 죽어버린 결혼을 위한 웅장한 영묘. 그리고 서연은 의도적으로 그 생명을 앗아간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 공허함 속에 서서 상실감이 아닌 힘을 느꼈다. 그녀는 그들의 추억의 궁전을 제로 지점, 그녀 자신의 미래를 그려나갈 빈 캔버스로 바꾸어 놓았다. 이사팀이 아파트 내용물의 절반을 실은 트럭과 함께 떠난 후 서연은 남은 식탁 의자 중 하나에 앉았다. 아직 남아있는 큰 가구들을 정리해야 했다. 수억 원짜리 이탈리아 가죽 소파, 스칸디나비아에서 수입한 원목 식탁, 복잡한 디자인의 헤드보드가 있는 침대. 이 모든 것은 그들이 함께 고른 추억이었다. 지훈이 열정적으로 가리키고 서연이 카드를 긁었던 그것들을 간직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버리는 것은 낭비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서연은 가장 실용적인 3번째 옵션을 선택했다. 판매. 그녀는 평범한 중고 가구점에 연락하지 않았다. 노트북을 열어 디자이너 가구 일괄, 매입 업체를 검색했다. 몇몇 이름이 떴고 그녀는 최고의 후기와 가장 전문적인 평판을 가진 곳을 선택했다. 아파트 내부 사진 몇 장과 주소를 담아 짧은 이메일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제 펜트하우스의 모든 가구를 판매하고 싶습니다. 로쉐보보와 비비 이탈리아 및 일부 맞춤 디자인 제품들입니다. 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신속한 거래를 원합니다. 내일 오전에 평가를 위해 담당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날 아침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방문했다. 그의 숙련된 눈은 빠르게 각 가구를 훑으며 재질, 브랜드, 상태의 품질을 평가했다. 그는 감명받은 듯 보였다. 정말 훌륭한 컬렉션입니다, 이서연 대표님. 그가 존중하는 어조로 말했다.
이렇게 좋은 상태의 물건 전부를 한 번에 팔려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사를 가게 돼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서요.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리는 부분적인 거짓말이었다. 하나씩 팔 시간이 없습니다. 전부에서 얼마를 제시하시겠어요? 남자는 계산기를 꺼내 주위를 둘러보며 메모를 한 뒤 숫자를 제시했다. 구매가보다는 훨씬 낮은 금액이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액수였다. 감가상각을 예상했던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제시하신 금액보다 20% 높게 원합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 팀은 모레까지 이곳을 비워야 합니다. 대금은 은행 송금으로 선불 완납 조건입니다. 남자는 서연의 빠르고 군더더기 없는 협상에 놀라지 않았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손을 내밀었다. 좋습니다, 대표님. 합의되었습니다. 거래는 15분도 채 안 되어 끝났다. 서연은 명품 가구의 형태를 띤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그녀의 개인 계좌로 들어오는 거액의 돈으로 성공적으로 바꾸었다. 이 과정은 너무나 거래적이고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다. 마치 실패한 회사의 자산을 청산하는 것 같았다. 이틀 후 약속대로 대형 트럭과 운반팀이 도착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소파, 테이블, 침대, 옷장 등 모든 것을 아파트가 완전히 헐벗을 때까지 꺼냈다. 남은 것은 울림과 방구석에 쌓인 지훈의 몇 가지 가치 없는 물건들 뿐이었다. 서연은 그 완전한 공허함 속에 서 있었다. 그녀는 해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의 거의 모든 물리적 흔적을 지워버렸다. 물리적 자산 정리가 거의 끝나자 서연은 다음 전쟁터인 법률로 넘어갔다. 월요일 아침, 그녀는 이미 서울에서 가장 명망 있는 로펌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무 변호사나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었다. 법정에서의 무자비한 명성과 항상 우아한 모습 때문에 실크 드레스를 입은 상어라는 별명을 가진 이혼 전문 변호사 오수진을 만나러 왔다. 40대 후반의 오 변호사는 영혼을 꿰뚫어 볼 듯한 날카로운 시선으로 서연을 맞이했다. 안녕하십니까, 이서연 대표님. 문제를 말씀해 주시죠. 서연은 울거나 감정을 보이지 않았다. 분기 보고서를 발표하는 CEO의 침착함으로 그녀는 빛나는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놓았다. 5일 전 제 남편 박지훈이 바람을 피우고 일본에서 다른 여자에게 프러포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영상입니다. 그녀가 유진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화면 녹화한 것을 재생하며 말했다. 오수진은 꼼꼼하게 그것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 여자는 김유진, 제 대학 동기입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다. 남편의 일본행은 출장이었어야 하고 항공권과 숙박비는 제 신용카드 혜택으로 지불되었습니다. 서연은 이어서 다른 파일을 열었다. 지난 3년간의 개인 재무 보고서로 그녀의 수입이 지훈의 수입을 훨씬 초과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지훈의 환상적인 지출 내역이 담긴 신용카드 청구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들의 펜트하우스 소유권 증서 디지털 사본을 보여주었다. 등기부 등본은 전적으로 제 이름, 이서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혼전에 취득했거나 혼인 중 개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고유 재산으로 남는다는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오수진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보기 드문 감탄의 표시였다. 준비가 아주 철저하시군요, 이 대표님. 시간 낭비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서연이 대답했다. 가능한 한 빨리 이혼 절차를 밟고 싶습니다. 간통을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그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반대로 그가 제게서 단 1원도 받지 못하도록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없습니다. 오수진이 어깨 미소 지었다. 물속에서 피냄새를 맡은 상어의 미소였다. 이렇게 강력한 증거와 혼전 계약서가 있다면 이건 더 이상 싸움이 아닙니다. 집행이죠. 오늘 바로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께서는 반박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을 거라고 보장합니다. 그들은 다음 1시간 동안 이혼 소장 초안을 작성했다. 모든 조항은 날카롭고 빈틈이 없었으며 지훈에게 어떤 여지도 주지 않았다. 서연이 로펌을 떠날 때 그녀는 뚫을 수 없는 갑옷을 입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단지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었다.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확신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오는 길, 서연은 강남의 대로를 지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솟아있는 마천루를 향했지만 생각은 이제 텅 빈 펜트하우스를 떠돌았다. 갑자기 급진적이고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다. 왜 내용물만 비우는 데서 멈춰야 할까? 그 집은 법적으로는 그녀의 것이지만 여전히 지훈과 함께 쌓아온 삶의 상징이었다.
구석구석마다 좋든 나쁘든 기억이 배어 있었다. 혼자 그곳에 사는 것은 자신의 과거의 폐허를 떠도는 유령처럼 느껴질 것이다. 청소하고 리모델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유대를 완전히 끊어내고 뿌리째 뽑아버릴 필요가 있었다. 텅 빈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저장해둔 유명 고급 부동산 중개인에게 바로 전화했다.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그녀가 인사했다. 한남동에 있는 제 펜트하우스를 팔려고 합니다. 즉시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대표님, 정말이십니까? 그 유닛은 정말 좋은데 왜 그렇게 서두르시는 거죠? 급한 사정이 생겨서요. 서연은 가장 흔하고 가장 반박할 수 없는 이유를 댔다. 최고 시세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진지하고 현금 동원력이 있으며 이번 주 안에 거래를 마칠 수 있는 구매자를 찾고 있습니다. 최고의 제안을 가져다 주시면 수수료는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현금과 신속거래라는 말은 고급 부동산 세계에서 마법과도 같았다. 박 대표는 즉시 열의에 찼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제 목록에 대표님, 유닛 같은 걸 항상 찾는 투자자들이 몇 분 있습니다. 24시간만 주십시오. 내일 가장 진지한 구매 후보를 모시고 가겠습니다. 과연 다음 날 한 부유한 투자자가 유닛을 보러 왔다. 그는 거대한 창문에서 보이는 도시의 전경과 자신의 취향에 맞게 디자인할 수 있는 텅 빈 아파트의 잠재력에 매료되었다. 서연이 냉철하게 이끈 짧은 협상 끝에 거래가 성사되었다. 합의된 가격은 시세보다 약간 낮았지만 절차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완료될 것이었다. 서연은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단계였다. 지훈을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궁극의 한 수. 그녀는 단지 삶의 통제권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결혼이라는 드라마가 상연되었던 무대 전체를 청산해버린 것이다. 잔금 및 등기 이전 일이 되었다. 서연은 이미 보관시설에 있던 개인 물품들을 다른 곳에 있는 고급 레지던스로 옮겨놓았다. 다음 단계를 결정할 때까지의 임시 거처였다. 중개인과 새로운 소유주를 만나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 펜트하우스를 다시 찾았다. 완전한 공허함이 그녀를 맞았다. 대리석 바닥 위를 걷는 그녀의 발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더 이상 지훈의 향수 냄새도 그의 존재의 흔적도 없었다. 오직 새 페인트 냄새와 텅 빈 공기뿐이었다. 핸드백에서 그녀는 막 구입한 작은 접이식 테이블을 꺼냈다. 캠핑 갈 때나 쓸 법한 종류의 테이블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넓은 거실 정중앙에 세웠고 텅 빈 웅장함 속에서 그 테이블은 너무나 작고 부조리해 보였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두꺼운 갈색 서류 봉투를 놓았다. 그 안에는 그녀의 변호사가 접수한 이혼 소장 사본이 들어있었다. 봉투 옆에는 수첩에서 찢은 종이 한 장을 놓았다. 단정하고 흔들림 없는 필체로 그녀는 짧은 메시지를 썼다. 그 메시지에는 분노도, 슬픔도, 욕설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사실들 뿐이었다. 박지훈 씨, 모든 카드와 계좌는 정지시켰습니다. 이 집은 팔았습니다. 곧 새로운 주인이 입주할 겁니다. 이 봉투 안에는 이혼 소장이 있습니다. 제 변호사가 당신 변호사에게 연락할 겁니다. 있다면 말이죠. 나를 찾지 마세요. 이서연. 그녀는 메모를 다시 읽었다. 완벽했다. 짧고 명료하며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본 뒤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향해 걸어나갔다. 건물 로비에서 그녀는 이미 새로운 소유주와 함께 기다리고 있던 박 대표에게 열쇠 세트를 건넸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표님. 중개인이 말했다. 서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건물 밖으로 나와 기다리고 있던 택시에 올라탔다. 택시가 출발할 때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웅장한 아파트 건물이 점점 작아지고 멀어지는 것을 보았다. 자유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다. 이제 쥐들이 이미 사라져버린 둥지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저가 항공사 비행기는 마치 그들의 굴욕적인 여정의 끝을 알리려는 듯 거친 충격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지훈과 유진은 새벽의 인파 속에서 도착 터미널을 빠져나왔다.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의 지루한 경유를 포함해 거의 20시간의 여정 끝에 그들의 얼굴은 수척했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출발할 때 그들이 뿜어냈던 호화로운 아우라는 증발하고 짙은 패배의 기운만이 남았다. 돌아오는 내내 그들 사이에는 거의 말이 없었다. 유진은 계속해서 공허한 시선으로 창밖을 바라보았고 지훈은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짜느라 바빴다. 서연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진심 어린 사과로 시작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두 번째 기회를 애원할 것이다.
유진을 탓하며 순간의 유혹에 빠졌다고 말할 것이다. 변하겠다고 약속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매력으로 서연의 마음을 다시 녹일 수 있다고 확신했다. 서연은 그를 사랑했다. 그 여자가 그를 그렇게 매정하게 버릴 리 없었다. 서연이 모든 카드를 막아버린 분노는 단지 충격 반응, 곧 가라앉을 드라마일 뿐이라고. 한적한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지우는 침묵을 깨려 시도했다. 집에 도착하면 서연이랑은 내가 얘기하게 해줘. 알았지? 내가 해결할게. 그는 최대한 침착하게 꾸민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은 콧방귀를 뀌었을 뿐 조금도 돌아보지 않았다. 해결? 넌 호텔비도 못 내잖아. 뭘 해결하겠다는 거야. 이건 달라. 지훈이 재촉했다.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내가 누구보다 그 사람을 잘 알아. 택시는 마침내 웅장한 한남동 고급 주택가로 들어섰다. 멀리서 익숙한 아파트 타워가 보이자 지훈은 한 줄기 안도감을 느꼈다. 이곳이 그의 영토, 그의 안전망이었다. 상황이 아무리 최악이라도 그는 돌아갈 집이 있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들은 호화롭지만 텅 빈 로비에 내렸다. 평소 지훈에게 친근하게 인사하던 도엄에는 이제 그들의 지저분한 행색 때문인지 이상한 눈초리로 힐끗 쳐다볼 뿐이었다. 말없이 그들은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바로 연결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탔다. 엘리베이터 안에 짧은 시간 동안 지훈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폭풍, 비명, 눈물, 깨지는 접시, 그 무엇이든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저 이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그들의 펜트하우스 유닛에 웅장한 이중 원목 문이 나타났다. 지훈은 심호흡을 하고 유진의 손에서 여행 가방을 받아들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공허함에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지훈이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었다. 열쇠가 끝까지 들어가지 않았다. 다시 시도하며 좌우로 돌리고 더 힘껏 밀어보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안에서 무언가 막고 있는 것 같았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유진이 초조하게 물었다. 잠깐만. 지훈이 으르렁거렸다. 좌절감이 커져갔다. 열쇠가 걸린 것 같아. 그는 손이 아플 때까지 몇 번이고 시도했다. 말도 안 돼. 이 열쇠는 항상 잘 됐는데. 갑자기 끔찍한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서연이가 자물쇠를 바꿨어. 우리를 정말로 문 밖에 가둬버린 거야. 미쳤네. 유진의 목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다. 완전 미친 여자 아니야? 무슨 권리로 이래?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가 상상했던 시나리오를 벗어났다. 자물쇠를 바꾸는 행위는 너무나 최종적이고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다. 이것은 더 이상 감정적인 드라마가 아니었다. 이것은 선언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문 옆에 초인종을 눌렀다. 감미로운 소리가 안에서 울렸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는 다시, 이번에는 더 길게 눌렀다. 여전히 조용했다. 절망에 빠져. 그는 튼튼한 원목 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서연,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그가 소리쳤다. 한참을 두드리자 갑자기 안에서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한 걸음 물러서며 숨을 참았다. 아내의 분노에 찬 얼굴을 볼 준비를 했다. 하지만 문을 연 사람은 서연이 아니었다. 폴로 셔츠와 반바지 차림의 50대쯤 되어 보이는 낯선 남자가 문지방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잠을 방해받은 분명한 짜증이 서려 있었다. 시끄럽게. 무슨 일입니까? 누구 찾으세요? 그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지훈과 유진은 얼어붙었다. 지훈의 뇌는 작동을 멈춘 것 같았다. 이 남자는 누구인가? 왜 그의 집에 있는가? 죄송합니다, 선생님. 지훈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아마 호수를 잘못 찾으신 것 같습니다. 여긴 제 아파트입니다. 남자는 비웃었다. 당신 아파트라고요? 농담도 잘하시네. 제가 여기 새 주인입니다. 이사 온 지 3일 됐어요. 이제 경비 부르기 전에 그만 가주시죠. 새 주인이라는 말이 망치처럼 지훈을 내리쳤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유진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커져 있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지훈이 속삭였다. 분명 뭔가 잘못됐을 겁니다. 제 이름은 박지훈이고 아내 이서연과 함께 여기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여자가 실크 잠옷 차림으로 남자 뒤에 나타났다. 무슨 일이에요, 여보? 그녀가 물었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지훈과 유진에게 멎었다. 그녀의 얼굴에 알아보는 듯한 기색이 스쳤다. 잠깐만요. 여자가 남편에게 말했다. 혹시 박지훈 씨세요? 부동산 중개인분이 말씀하셨었는데
혹시 남겨진 물건이 있을 수 있다고? 물건이요? 지훈이 혼란스러워하며 되물었다. 네, 여자가 약간 더 동정적인 어조로 말했다. 당신 앞으로 맡겨진 게 있어요? 이전 주인이 남겨두고 갔다고. 잠시 들어오세요. 좀비처럼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지훈과 유진은 한때 그들의 것이었던 집의 문턱을 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보았다. 완전한 파멸의 상징으로 그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각인될 광경을. 넓은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정말로 텅 비었다. 가죽 소파도, 대리석 커피 테이블도, 페르시아 카펫도, 벽에 걸린 그림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모든 소리의 울림뿐이었다. 한때 장엄한 도시 경관을 담았던 거대한 창문들은 이제 방 안의 거대한 공허함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었다. 그 부조리한 공허함의 한가운데 어울리지 않는 물건 하나가 서 있었다. 은색의 작은 접이식 테이블, 소풍에서나 볼 법한 값싼 테이블이었다. 그 작은 테이블 위에는 단 2가지 물건이 놓여 있었다. 두꺼운 갈색 서류 봉투와 접힌 흰 종이 한 장. 지훈의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다. 젤리처럼 느껴지는 다리로 그는 그 테이블에 다가갔다. 유진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다. 그가 종이 조각을 집어 펼 때 손이 심하게 떨렸다. 서연의 우아하고 단정한 필체가 그곳에 있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느껴졌다. 박지훈 씨, 모든 카드와 계좌는 정지시켰습니다. 이 집은 팔았습니다. 곧 새로운 주인이 입주할 겁니다. 이 봉투 안에는 이혼 소장이 있습니다. 제 변호사가 당신 변호사에게 연락할 겁니다. 있다면 말이죠. 나를 찾지 마세요. 이서연. 지우는 그 메모를 3번 읽었다. 단어들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사실적이었다. 하지만 그 충격은 수천 마디의 욕설보다 더 파괴적이었다. 이 집은 팔았습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며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이것은 순간적인 분노가 아니었다. 이것은 완전한 해체였다. 말살이었다. 뭐라고 쓰여 있어? 유진이 쏘아붙였다. 대답 없이 지우는 갈색 봉투를 거칠게 찢었다. 공식 서류들이 그의 손으로 쏟아져 나왔다. 유명 로펌의 레터헤드가 있는 첫 장에는 이혼 소장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빠르게 페이지를 넘기며 피고로서 자신의 이름과 원고로서 서연의 이름이 적힌 것을 보았다. 소송 사유, 간통, 증거 첨부, 인스타그램 스토리 캡처. 바로 그때 현실이 그를 온 힘으로 강타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협상할 것도 고칠 것도 없었다. 서연은 단지 그를 떠난 것이 아니었다. 서연은 그를 지워버렸다.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가 얕보았던 그 여자는 그의 삶의 모든 기둥을 기초까지 해체해버렸고 그것을 무서운 침착함과 효율성으로 해냈다.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좀 쉬어야겠습니다. 새 주인의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그들을 멍한 상태에서 깨웠다. 이제 그만 나가주시죠. 지훈과 유진은 한 쌍의 거지처럼 밖으로 안내되었다. 웅장한 원목문이 그들 뒤에서 딸깍하는 마지막 소리와 함께 닫히며 그들이 한때 갈망했던 삶으로부터 그들을 가두었다. 그들은 이제 차가운 복도에 실패한 여행에 더러운 옷이 든 여행 가방들 사이에 끼어서 있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노숙자였다. 정적을 처음 깬 것은 유진의 억눌린 흐느낌이었고 그것은 곧 폭발적인 분노로 변했다. 그래서 이게 끝이야. 그녀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훈의 얼굴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게 네 모든 계획의 결과냐고. 우린 모든 걸 잃었어. 난 너 때문에 직장도 그만두고 가족이랑도 싸웠어. 내 잘못만은 아니야. 지훈이 쉰 목소리로 대꾸했다. 너도 원했잖아. 네가 소셜미디어에 자랑했잖아. 내가 자랑한 건 네가 나한테 모든 걸 줄 수 있는 성공한 남자인 줄 알았기 때문이야. 유진이 누가 듣든 상관없다는 듯 소리쳤다. 근데 넌 뭐야? 넌 그냥 네 아내한테 빌붙어 사는 기생충, 거머리일 뿐이야. 그 여자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라고. 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유진의 모든 말은 따귀처럼 아팠다. 모든 말이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난 너 같은 패배자 때문에 모든 걸 희생했어. 유진이 말을 이었다. 이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다. 그녀는 여행 가방 위에서 핸드백을 낚아챘다. 끝이야. 우리 관계는 끝났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 말을 끝으로 유진은 뒤돌아서 엘리베이터를 향해 달려갔고 지훈은 그 길고 긴 복도에 홀로 남겨졌다. 지훈은 그녀가 가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를 막을 힘도 남은 자존심도 없었다. 그는 혼자였다. 정말로 혼자. 같은 날 아내와 내연녀에게 버림받았다. 집도 돈도 없고
손에는 이온 소장 뭉치뿐이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다. 여행 가방들을 그리고 손에 든 이온 소장을 바라보았다. 씁쓸한 웃음이 입에서 터져나왔다. 그 웃음은 곧 비참한 흐느낌으로 변했다. 모든 것을 가졌다가 자신의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자의 흐느낌. 호화로운 복도에서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닌 집문 밖에서 박지우는 마침내 산산조각 났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다른 편에서 해는 부드러운 주황색과 황금빛 스펙트럼으로 떠올랐다. 그 따스한 햇살이 펜트하우스보다는 작지만 훨씬 더 밝고 넓게 느껴지는 한 아파트 유닛을 비추었다. 벽은 깨끗한 흰색이었고 가구는 미니멀하고 우아했다. 모든 것이 새 것이었고 모두 거주자가 직접 고른 것이었다. 서연은 따뜻한 제스민 차 한 잔을 들고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편안한 요가복 차림이었다. 그녀 앞에는 다른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어젯밤 잠을 잘 자지는 못했지만 불안해서가 아니었다. 생각이 너무 많았다. 새로운 계획들, 업무에 대한 계획, 하고 싶었던 혼자만의 여행 계획, 그녀의 삶에 대한 계획들로 가득했다. 가까운 테이블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이 가끔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의 알림. 어떻게든 그녀의 새 번호를 알아낸 유진의 분노에 찬 메시지들. 퍼져나가는 소문을 들은 몇몇 친구들의 호기심 어린 메시지들. 그녀는 힐끗 쳐다보고는 무시했다. 그것들은 모두 그녀가 떠나온 세상의 소음, 그녀의 과거였다. 그녀는 벅찬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다. 증오도 느끼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녀가 느낀 것은 평화였다. 아주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후에 오는 가벼움. 그동안 자신이 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던 짐. 가짜로 판명된 사랑의 짐, 기대의 짐, 거짓말의 짐. 그녀는 신선한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폭풍을 통과했고 파괴된 희생자가 아니라 온전한 생존자로서 반대편으로 나왔다. 그녀는 자신이 가졌던 모든 자산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 그녀 자신, 그녀의 힘, 그녀의 단호함, 그리고 그녀의 자존심. 이제 해는 완전히 떠올라 그녀의 얼굴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진심 어리고 평온한 미소였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열린 마음과 희망으로 가득 찬 채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녀 인생의 새로운 장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그녀 스스로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이다.